안녕하세요. 예. 뭐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 마이크 좀 벗어도 되겠죠? 오면서 보니까 단풍이 너무 고와가지고 강의 빼먹고 어디를 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요즘 풍경들이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대구 이 근대문학하고 그 다음에 향촌동 랩소디라고 제가 지은 책 제목을 붙여서 향촌동 관련,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대구 문학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구 문학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쓰니까 또 어떤 면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도대체 대구 문학이라는 게 뭐냐? 대구 문학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다소 좀 막연한 감도 있지만은 그걸 알려면은 시간을 내셔서 향촌동에 있는 대구 문학관으로 한번 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구 문학관이 2014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하고 제가 2018년부터 관장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대구 출신 문인들 가운데에서 60년대까지 작고한 문인 47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전국 최고의 어떤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문인들의 분포가 넓고 뛰어난 문인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대구 문학의 정체입니다. 그게 대구 문학관은 이 대구 문학을 현창하는 분들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또 들도 모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지 싶은데 꼭 들리셔서 대구 문학의 한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 시지입니까? 시지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도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활동했던 문인들이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학 하면은 그렇게 낯설지 않는 곳이거든요. 가령 이 어린 음악대라는 노래 아시죠? 따따따따따따 뭐 주먹손으로 하는 그 김성도 선생이 그걸 지으신 건데 김성도 선생이 바로 옆에 여기 전에 시립 아파트인가? 시형 아파트 거기 사셨어요. 거기 사셨고 그 다음에 4.19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 4.19 당시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그 4.19를 노래한 분이고 그 이분의 시비가 지금 4.19 공원에 있습니다만 김윤식 선생도 바로 이 그 천을산 있는 그 밑에 아마 그 못가에 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끔 거기에 놀러 왔던 그 당시 70년대입니다만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지가 어떤 면에서 그 우리 현대 문학, 특히 대구 문학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그리고 이 두 분은 다 지금 대구 문학관에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이 대구 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대구 문학이 이렇게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뛰어난 문인들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또 뿌리가 깊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연원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근대문학의 뿌리라고 할까 이걸 간략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대구는 이 선조 43년입니까? 1600년 초기지 싶은데 이 43년에 경상감령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여기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 관찰사가 그 업무를 보는 그 감량이 따로 별로 없었어요. 혹시 서울에서 그 인사를 발령을 받으면은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찰 업무를 갖다가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조 34년에 대구 감령이 이제 세워짐으로써 경상감찰사가 이렇게 여기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아마 대구가 그 경상도의 중심적인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구의 읍성이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읍성 안에 그 경상감령이 이제 있는 지금 그 경상감령공원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그 이 읍성을 언제 허물어지는가 하면은 1920년대 무렵에 이제 이 읍성이 흘립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이제 대거 그 한반도로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대구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그 일본인들이 가장 장애로 생각했던 게 대구 읍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읍성 저거를 허물지 않으면은 일본인들이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겠다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경상관찰사에 탄원을 합니다. 읍성 허물어라. 읍성 허물고 읍성에 있던 그 성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그 새로운 도시를 창출해야지 그 소위 그 상업을 번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 관찰사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읍성을 허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조건을 갖다가 이제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작택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관찰사로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일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관찰사로 있을 때 대구 읍성이 허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읍성이 허물고 나서 그 대구 감령이 있던 그 자리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좀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향촌동 자리입니다. 향촌동 자리가 대구 읍성의 그 영역 안에 경상감령의 그 자리가 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론이, 서성론이, 북성론이 해가지고 성곽이 있던 그 자리는 전부 다 도로가 되면서 특히 이제 북성로 지역에 일본인들이 대거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북성로에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 거는 그 북성로에서 똑바로 이렇게 보면은 달성공원이 보여요. 그 달성공원에 과거에 일본인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신사를 향해서 참배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 해가지고 특히 북성로에 일본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뭐 백화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권들이 드러남에 따라 가지고 대구가 급속도로 상업의 어떤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 대구의 어떤 정체성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소남 이이루라는 사람인데 이상화 선생의 백부가 됩니다. 큰아버지가 되죠. 이이루라는 사람이 우현서루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우현서루는 지금 북성로에 가면 대구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현서루인데, 과거에 이루 고택이 있던 곳이고, 그 잔재가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현서루를 이제 짓고 나서, 그 우현서루에 를 갖다가 하여튼 그 어숙으로서, 그러니까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죠. 그래서 그 유림들 가운데에서 보통 뭐 한 20명씩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무료로 이 숙식을 제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합니다. 그 공부가 고리타분한 사서삼경 공부는 절대 아니고, 이 우현서루에는 수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책들이 거의 대부분 그 근대적인 하나였던 그 계몽을 담고 있는 그런 서적들이었습니다. 상해라든가 또는 그 유럽 같은 데서도 책을 구해와가지고, 소위 이 중상공업은 물론이고 예술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갖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 그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현서루는 대구 그 근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이곳 출신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이 박은식이라든가 이동희 이런 사람들, 이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 장지연이라든가 김성수 뭐 이런 여러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우현서루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현서루가 소위 대구의 어떤 근대화를 열어제킨 중요한 요인 역할을 했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한국의 어떤 개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아주 발빠르게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남 이루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아마 재평가가 새롭게 되어야 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되고, 또 일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에 대한 소개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즉각 이렇게 대구 쪽으로도 전달이 되고, 아마 이런 기운들이 모여서 대구 근대문학이 태동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현실을 언어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 이것이 그 언어 표현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소위 1920년대 라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로서는 굉장히 암울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현실을 향해서 이 지금의 현실을 개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동인지 거화라는 동인지가 발간이 되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요즘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구고보가 경북중학교의 전신인데요. 그 당시에는 5년제인가 그랬죠. 경북중학교에 대구고보에 들어가서 5년이 지나면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대구고보 1917년이면은 아마 이 거화가 1917년에 나왔어요. 17년에 나왔는데, 그게 주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기만이라는 학생이 주축이 됐습니다. 백기만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화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현진건도 끌어들이고,
그 이상백이라고 이상화 동생이 있습니다. 시조를 쓰는 분인데 그 이상백이라는 그 이상백의 시조가 최근에 좀 발굴이 돼가지고 이상백을 재평가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학계에서도 약간 나오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백기만, 이상화, 현진건, 이상백 이 학생들 그러니까 아마 1917년이면은 이 학생들이 대개 아마 중학 3학년 정도의 어떤 나이였을 거예요. 중학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무렵에 모여서 거화, 횃불이라는 동인지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의 어떤 그 동인지 발간으로서는 대구에서는 최초가 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백기만이라는 사람은 그 3학년 때인가? 이때 그 서문시장에서 1919년에 서문시장에서 학생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상당히 깨어있는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백기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화가 이제 발간이 되는데 프린트판으로 낸 것 같아요. 프린트판으로 냈으니까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이걸 가리방이라고 그랬죠. 가리방 끓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잉크로 이렇게 밀어서 인쇄하는 그 뭐 옛날에 시험 칠 때도 전부 그걸로 이렇게 찍어서 시험 치고 동인지니까 책 같은 거 낼 때도 일부 얇은 경우는 그걸로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책으로 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오진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거화 동인지를 발견했으면은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 문학사의 그 한 사건이기 때문에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다. 그 대구 문학관에서는 이 거화를 찾습니다라는 기획전을 작년에 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동인지 거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화를 참여했던 백기만, 이상화, 현진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1920년대 그 한국문단의 초창기를 열어제낀 하나의 어떤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화를 통해서 담았던 그 문학적 포부를 학교를 졸업하고 이내 바로 이제 각 창조니 폐언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 잡지를 통해서 뿜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20년대 한국 문학이 처음 이렇게 태동해서 이제 발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역을 담당했던 분들이 바로 이상화, 현진건 같은 분들입니다. 그게 그 뿌리가 그 동인지 거화에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현진건이라는 사람은 직접 서울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잡지 같은 거와 연결이 바로 되어 있었지만 이상환이 또는 여기 고을 이장희 같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문단으로 끌어올린 사람도 역시 백기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백기만이라는 사람이 작품 활동은 소홀히 했는지 몰라도 이런 문단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문단 운동 이런 거는 굉장히 선구적인 하나의 어떤 입장에서 수용하고 활약했고 또한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대구 문학의 어떤 발전을 다지는 데 어떤 결정적 역할을 이분이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이제 백기만, 이상화, 현진건, 이장희 같은 소위 문학의
초석을 따지는 그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장희 선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일찍 자살을 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살다가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탄생한 것은 아마 20년대 초에 1900년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아마 그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얼른 또 재치를 얻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는데 두 번째 어머니를 맞이하고 나서 또 애를 며칠 낳습니다. 놓고 나서 두 번째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세 번째 부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이장희 선생은 세 번째 이제 엄마를 갖다가 맞이하면서 다시 또 거기서 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병학이라는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결혼을 많이 해가. 그 속에서 이제 이장희가 큰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크면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좀 불우하게 지냈고 특히 어머니가 없는 데 대한 상심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이장희 선생 시에 보면은 어머니의 유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들을 통해서 엄마를 그리는 그런 같은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분은 사실은 백기만 선생의 백기만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수창고등학교인가 종론지 수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백기만보다도 2년 선배였죠. 2년 선배였는데 백기만 선생의 기억에 의하면은 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아주 잘 그렸고 특히 서예에는 뭐 출중한 어떤 재주를 지니고 있었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 시절의 어떤 불우한 어떤 유년기를 보낸 영향으로 굉장히 어렵게 삶을 나누어 갔고 뭔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는 어떤 것보다는 없이 안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은행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있는 하나의 일종의 개방적이고 깨어 있는 어떤 그런 분이었고 특히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같이 가지고 일본인들의 배경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이장희는 굉장히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장희의 재주를 사서 이장희한테 이제 일본어도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상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수를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걸 완강하게 이장희는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희와 이장희 아버지 사이에 떨어지면서 이장희는 이 잡비마저도 이제 완전히 끊겨버리는 이제 그런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불을 못 대가 냉방에서 그냥 골골거리면서 살았고, 이 삼시세끼를 해결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계는 했죠. 이 양반이 이른바 그 당시에 그 문학 청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 이상화 사랑방이었는데, 그 이상화 사랑방에는 거의 발걸음을 안 했다고 합니다. 속물들 소리라고. 글 쓴답시고 말이야, 술이나 먹고, 행 부리고, 속물들이라고. 나는 속물들하고 안 논다고. 그리고 그 이상화 사랑방에는 거의 안 가고, 이상화 사랑방에서도 이장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기보다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살다가 그 소년기 때 잠깐 그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교토에서 그 중학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사실은 그는 이제 이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나는 이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학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또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신학교에 가다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그냥 거의 틀어박혀 책만 보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 피만을 만나서 친하게 되면서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이장희가 서울에 기거를 했는데, 아버지가 살림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구에도 물론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그랬는데, 서울의 살림집에 사랑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백만이라든가 진건이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 찾아가면은 그 방은 당시로서는 됐다고 그래요. 2칸 정도는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냉골, 겨울에도 그 불을 못 대가지고 냉방이어서 아랫목에다가 이제 포대를 깔아가지고 아주 어떤 그 포대를 깔고 그러니까 가지고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크병은 아예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철필 같은 게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 잡지라든가 원고지 몇 장이 이렇게 놓여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어수선하면서 뭔가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한 어떤 이렇게 흐르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데, 주로 그 필로 글을 인물화를 그리기.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결국은 이 농약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이 상화 사랑방에 이라든가 이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처럼 이렇게 담소를 하고 있는데, 이장희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화닥닥 놀라가지고 이제 이상가 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장희 집으로 가니까 벌써 이제 뭐 이장희 집은 뭐 완전히 그냥 뒤진 상태였죠. 그래가 물어보니까 농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장희 농약을 먹었는 것을 토해서 살려보려고
집어넣으니까 이장이가 한사코 그 손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손을. 그리고 그 농약을 계속해서 쏙으로 삼켜서 결국 죽었다. 그래서 그 비만이 묻습니다. 초상은 왜 치를 거냐 이런 물으니까 뭐 초상 칼 거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는 굉장히 놀랬겠죠. 창피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이장이가 어떤 인물인데 화장을 해 이렇게. 이장이라는 사람이 이 문학사에서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 집안에서 정식으로 초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를.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를 후에 그 당시에 그 인력거가 한 50여 대가 있었는데 50여 대 이상의 수많은 인력 그 장례식장에 도달을 했고 제법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한 30편 정도의 어떤 그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남기고 나서 이것을 수습한 사람도 백기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기만 씨가 이때 수습을 안 했으면은 이장이라는 문인은 우리 기억에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백기만의 존재가 상당히 말하자면 친구를 위하고 친구를 현창하고 친구를 시작시키는 일에 굉장히 열의를 다해서 다한 특이한 문인이죠. 그 일종의 경상도 기질이 농후한 어떤 그런 친구 기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심한 결벽증 때문에 이제 30살도 못 돼서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평소에 한번 연애 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은 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과도 거의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죽고 1년 후에 정시무례가 장이 일주기 기념 문학제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부인이 미망인이 참석을 했었다. 그런 기록이 어디 보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 미망인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그래서 이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현창이 되고 막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장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 소략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화보다는 이장희가 한 수 위입니다. 아주 문학사적으로 그 지위도 그렇고 문학 작품으로서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문인인데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이유도 아마 이런 사정 때문인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이장희 얘기를 하면은 급히하면은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러니까 집안에서는 이장희 잘 안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미망인이 있었지만은 미망인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이장희에 관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아마 집안에서의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설에는 도쿄에서 공부할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있는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모만 하다가 그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 이장희 씨의 동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동경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정서 같은 게 보면은 어떤 여성을 연모하는 그런 마음이 약간 나타납니다. 그게 아마 도쿄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한 여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은 하죠.
그 이장희의 대표작은 봄은 고양이로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시인데, 이게 1924년에 금성지에 발표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예리한 관찰력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예민한 감각, 이런 것을 드러내는데, 한 마리의 고양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봄의 전경을 매우 날카롭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장희에 일어나였던 예리한 관찰, 예민한 감각, 모든 하나였던 풍경들, 이런 것들은 이후에 소위 한국 모더니즘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문학이라든가 이후에 전개되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그래서 이장희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하루 종일 얘기하면은 되겠는데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상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본관이 경주입니다. 경주이시인데 1901년에 서문로에서 태어났죠. 지금 이상화 생가가 북성로 남쪽 끝머리쯤에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걸로 해가지고 제대로 아마 보존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계산성당 옆에 이상화 고택을 조성을 해서 그것도 이제 이상화가 한때 살았던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처음 태어났던 그 집은 큰아버지 집이었다고 그래요. 큰아버지 집이건데 작은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서도 가장 어려웠을 때 산 집이니까 기억할 거 있겠나 하는 식으로 그걸 다시 이제 복원한다든가 이런 데 협조를 잘 안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이장희 집이라든가 이상화 호텔이라든가 이게 약간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버려진 상태로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김혜김 씨였는데, 이 아들을 네 형제 낳았습니다. 그 네 형제 중에 이제 둘째가 이상화죠. 첫째가 이상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었고, 셋째인데 이제 아우죠. 이상백은 한국 최초로 IOC 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체육인입니다. 체육인이고, 특히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 사회학의 선구적인 하나였던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사회학이 사실은 70년대 들어와서 서울대와 고대, 경북대학, 이화여대 이렇게 몇 개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이 되고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일제 당시에 벌써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도 쓰고 그랬다고,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이상호인데, 이 사람은 바둑을 아주 잘 뜨고 그래요. 바둑 잘 뜨고, 특히 이제 수렵, 수로서 아주 유명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제가 다 출중한 어떤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명문가다운 하나의 어떤 면모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5살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결국은 이제 큰아버지 이루 그 밑에서 이제 그 양육이 되는데, 그래서 그 뭐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에 의해서 양육하면서 이른바 이상화의 어떤 기계라든가 민족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그 큰아버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은, 그 우연서루를 통해서 그 민족 그 기회를 갖다가 양성시키는 큰아버지 밑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그 민족주의적인 하나였던 그 생각을 굳히게 되고,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 뭐 이런 기계 것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의 영향이, 그래서 이 10대 때 그 잠깐 이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학교에서 입학을 했지만은 그때 이미 아마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방황이라든가 방랑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고 이랬던. 그리고 이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백기면도 만나고 뭐 그다음에 동생도 이제 글을 쓰니까 이제 글관계 토론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학생들, 지금 말하면 중고등학교의 한 중간쯤 될 거예요. 그때 화를 냅니다. 동인지 횃불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화를 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중퇴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중퇴하고 나서 한동안 그 불면증 같은 경우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가출을 해가지고 강원도 그 금강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갔다가 떠돌다가 돌아오는,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이 심했던. 요즘 생각하면 거의, 요즘 애들이 만약 그랬다면 기함을 할 겁니다. 과거에는 그 10살 이상 된 어른 취급을 해가지고 뭔가 어지간한 거는 좀 이렇게 되는 아마 그런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19년에 이제 대구에서 그 삼일운동 교사를 모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대구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모의를 했는데, 그게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가지고 서울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서울에 가서 그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이 박태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집에 그 하숙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현진건을 만나게 되고, 그 현진건을 만나서 그 소위 백조동인에 참가하게 돼서 문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종화, 월탄 박종화라든가 또는 뭐 홍사용, 나도양, 나혜석, 박영희,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앙문단의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지요. 1922년에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데카당이라고도 할까, 낭만 이런 데 꽂혀가지고 이 소위 그 낭만주의 문학이라든가 또는 그 저항이 아니고 다소 좀 그 반항적인 하나였던 그런 기질, 이런 것들을 문학에 그 굉장히 그 동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심지가 자기는 아마 파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파리. 그래서 파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아테네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어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10년대 초에 일본에 가서 그 흔적을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테네 프랑스에 있는 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상화가 이렇게 있었던 그 골짜기 이런 것을 한번 봤는데 아마 굉장히 그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기회에 찬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동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관동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국인 대학살이 시작이 되죠. 그 굉장합니다. 그 현장 사진을 보면은 이 뭐 사람을 막 그 강물에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그 시신들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무슨 홍수에 뭐 쓰레기 떠밀려 가듯이 그냥 확 쓸려가는 그런 광경들이 자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광경 속에서 뭔가 위기를 느끼고 다시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해서 이제 작품 활동도 하면서 평론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큰형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1937년에 큰형 만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때문에 일본 관원한테 붙들려 가지고 구금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가석방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그 애를 많이 먹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남학교 교남학교는 우현서루가 그 폐쇄되고 난 다음에 그 생긴 학숙의 하나죠. 교남학교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대륜 중고등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남학교에서 잠깐 동안 그 영어라든가 작문 이런 선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대륜 고등학교에서는 그 이상화 시인의 아마 그 흉상이 있고 비가 세워져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교남학교 교가도 이상화가 작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선 그것서 가장 눈여기는 게 학교에 권투를 만들어 가지고 약소민족은 주먹이라도 쎄야 된다 해서 학교를 굉장히 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학교 체육대회 종목에도 이 권투를 넣었고 졸업 후에도 이 대구 지역에서 이 교남학 출신들이 권투 클럽을 갖다가 결국은 결성을 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이렇게 나중에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계산동 이동에 있는 상화 집이 1940년에 이제 그걸로 이사한 집이에요. 바로 앞에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서던 서상돈 고택이 있고 그렇죠. 그 고택들이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독서를 했는데,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죽었죠. 이상화는 유명한 시가 빼앗긴 대로 또 노는가라는 시인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지금 한국 문학사에서도 첫머리에 꼽히지만은 북한 문학에서도 이 이상화의 빼앗긴 대로도 복노는가를 북한 문학사의 첫머리 쪽에 일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 인정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 문학 문인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그런 어떤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40년대가 되면은 대개의 문인들이 붓을 꺾습니다. 습하는 에 걸리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이 전쟁 막바지에 가면 굉장히 다급하고
해서 그 수많은 하나 했던 지식인들에 대한 회유 작전에 들어가는데 그 문화예술인들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을 하면은 친일이 되죠. 우리 문학사에서 친일 문학에 관련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194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려면 꺾어야 되죠. 꺾거나 농촌으로 들어가 숨어버려요. 그 김동리라든가 박목을, 조지훈, 이 대구 지역과 관계되는 문인들입니다만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친일이 아니고 그냥 아닌 걸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당시에 나는 1940년대 전 40년대에는 그 활동을 갖다가 그냥 하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 가령 미당 서정주라든가 뭐 이런 활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같은 사람은 뭐 굉장한 시인이죠. 언어의 어떤 구사 같은 거는 거의 시대 귀신이 곡할 정도의 뛰어난 어떤 언어 구사를 보여주는데, 뭐 남기는 뭐 아마 우리 현대 문학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남을 문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해가지고 지금 아주 혹독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뭐 이런 거 해방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고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30년대 그 이후 특히 40년대에 수많은 문인들이 친일 문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일제에 굴하지 않고 저항 정신과 문학 정신을 계속했던 분이 바로 이상화였다. 그래서 이상화 선생은 결국 1943년에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 가지고 위암 진단을 받고 4월 달 봄에 자택에서 이제 죽죠. 이제 병환이 이제 위암하고 폐결핵 가고 장결핵 뭐 이런 게 아마 합병증으로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이제 문인 친구들이 모여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또 서울에서 보고가 또 하나 떨어집니다. 현진건이 죽었다. 그래서 현진건이 죽은 날짜하고 이상화가 죽은 날짜가 똑같습니다. 1943년 4월 25일. 현진건하고 이상화가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해방 직전에 이제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이상화 같은 경우는 하나였던 이 문학의 하나였던 선구적인 하나의 입장을 차지하면서도 그 선구적 입장이 상당히 민족적이고 참여적인 요소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구가 1960년대 이전까지는 가장 야성이 강했던 도시였고 그러한 하나의 기운을 이상화 시인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11시? 그러니까 12시 반까지죠? 예.
제가 그 옛날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천상병 시인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천상병 씨가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남 욕만 하는 거야. 누구는 글만은 뭐 인간성이 좋지 않고, 글만은 뭐가 어떻고, 누구는 시가 엉망이고, 계속 남 욕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고, 지금 몇 시고? 그러니까 한 15분 됐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다시 또 남 욕을 막 하다가 또 지금 몇 시고? 한 20분 됐습니다. 이까지 해야 되나요? 그 하면 강연료 주나? 그러더니 갑자기 에이씨 나 래 이 카지만은 나 갈래 이 카드 내려가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 출연료 봉투를 들고 쫓아가서 포개트에 넣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 강연 저래 해야 되는구나. 되게 강연 보면은 그 자기 자랑이고 또 그 어디서 훔쳐온 지식 이리저리 펼쳐 놓으면서 그 뭔가 얽어 짜가지고 그래 맞춰서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벗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강연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아 앞으로 나도 강연할 때는 자랑 안 해야지. 내 자랑 안 해야지.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무식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그런 강연에는 잘 참석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시간을 물어가지고 그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현진건이라는 사람은 1900년에 태어났는데 계산동에서 출생했다고 그럽니다. 호는 빙허지요. 빙허 현진건이라고. 당시에 그 아버지가 대구 우체국장이었어요. 현경운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그 현경운이라는 그 아버지는 서울 사람입니다. 현진건 이 집안이 서울의 어떤 그 중인 집안 출신이라고 그래요. 중인들이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외교를 담당하거나 또는 그 무역이라든가 이 물자를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잡사 양반들이 그 끓여서 안 하는 그 잡사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그 집안이지요. 그러니까 많죠. 굉장한 부자들이 이 중인 집안이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집안인데, 그 대구 우체국이 이제 개원되면서 그 국장으로 현경운 씨가 아버지가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현진건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아버지가 의정부 중추원 외랑을 거쳐서 대구 관찰부 주사 역할을 했었어요. 주사 역할을 하다가 아마 정3 정도의 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우체국장이 전보 사장을 맡게 이제 되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역할을 맡고 있다가 1911년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그 물러난 다음에는 이제 그 금호텔 근처 샘박 골목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일대에 무슨 셈이 있었던가 봐요. 샘박 골목 일대에 그 대구 노동학교를 야간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보급하는데 애를 쓴
그런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현진건은 어려서부터 이제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을 했었고, 그래서 이 대구 노동학교에도 현진건은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현진건은 그 1920년에 그 개벽을 통해서 그 희생화라는 어떤 소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작가로서 입지를 굳힌 것은 이제 그 보다는 그 후에 그 백조동인이 되면서 부터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홍사용이라든가 이상화, 나도양, 박정화 등과 함께 백조동인 창간에 참여를 하게 되고, 특히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단편 소설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1921년에 그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서 그 언론인으로서도 상당한 재능을 보였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 후신인 그 시대일보로 옮겼다가 다시 동아일보로 옮기게 되는데, 특히 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로 이제, 일 마치고 나면은 종로 뒤쪽에 뭐 우미관이니 뭐 다방 이런 데를 누비면서 아주 호탕하게 이렇게 어떤 그 좌정을 갖다가 휘어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정화 같은 분은 문단에 주호가 있는데, 두 사람의 주호가 있는데, 그래 한 사람은 염상섭이고 한 사람은 현진건이다, 이렇게 꼽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현진건 소설의 대표적인 게 술 권하는 사회라는 게 있죠. 술 권하는 사회. 이 시대는 내게 술을 권하는구나 해서 어떤 자조적인 어떤 그런 설이 이렇게 그려나가서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인데, 그게 이제 그 자신이 술 먹는 거하고 별로 그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술을 통해서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달래고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보아줄 수도 있겠죠. 1932년에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현진건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가 그 독립활동을 하던 셋째 형이 있습니다. 현정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공산당으로서 공산주의자로서 상당히 일찍부터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상해에 일찍 건너가 가지고 독립운동을, 그래서 현진건은 이 정건으로부터 현정건으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체포됩니다. 1932년에 체포되고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4년 후쯤 돼가지고 그 동아일보에 쭉 있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베를린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3명이 1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그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었어요. 이것을 일장기 지호라고 한 사람이 현진건입니다. 일장기 말 사건의 주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되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하나의 어떤 그 의식이 형정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하나의 민족적이라는 의식이 발현되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동아일보가 9개월 동안 정직을 당하죠. 9개월 동안 신문을 못 내게 되고,
현진건은 물론이고 당시 체육 기자, 뭐 사진 기자, 뭐 삽가, 화가 이상범 같은 거, 삽가 이런 사람들 8명이 검거가 됩니다. 검거가지고 현진건은 이때 1년 선고를 받고 형을 살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뭐 믿을 만한 그면은 1년 선고는 받았는데 아마 40일 만에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그만두고 서울에서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양계업을 하면서 이제 장편 소설을 집필해서 먹고 살려고 장편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 그 양계업이 잘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뭐 글쟁이가 양계업 하니까 뭐가 잘 할 줄 알겠습니까? 손님들 오고 이러면은 닭 한 마리 잡아서 안주 사 먹고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안주로 그냥 거의 닭을 다 잡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공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하죠. 폐업하고 나서 이제 동물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울화가 치밀어 가지고 결국은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1943년 4월 25일 이상화가 죽은 그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뭐 죽을 때 죽거든 묻지 말고 화장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죽었대요. 나중에 이제 화장을 과천에다가 이렇게 묻었는데, 그 사돈이 누군가 하면 박종화 씨입니다. 박종화의 사위예요. 현진건이 박종화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박종화가 무남동녀 딸 하나 있는데 제사 지낼 수도 없고 뭐 그래 뭐 이리저리 쳐달라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유해를 다시 가지고 뿌리고 말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해서 한강에다가 그 유해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진건 선생의 무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태. 그래서 그 현진건이 1920년부터 한 10년간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장단편하고 뭐 20여 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번역 소설도 있고, 그 수필이라든가 비평문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남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현진건은 했던 1920년대를 일종의 온몸을 통해서 살아냈던 지식인의 한 전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을 썼죠. 그래서 당시에서 그런 하나의 객관적인 묘사, 상당히 지적인 객관적인 묘사의 틀을 거의 일관되게 이렇게 밀고 나간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굉장히 경이로운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김동인이라든가 염상섭이라든가 과 함께 이제 우리 근대 문학과 더불어서 우리 단편 소설 양식을 개척한, 그리고 특히 사실주의 문학의 기초를 다진 그런 문인으로서 상당히 중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근대 단편 소설의 선구적인 작가로 꼽히는 것이죠. 분이 대구 출신이라는 게 좀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백기만 같은 사람은
그 양주동과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요. 양주동과 친해가지고 나중에 동인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백기만을 갖다가 회상하는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산, 백구는 대구산인데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호를 배궁이라고 했는데 머리는 고수머리, 고슬고슬하게 고수머리였고 얼굴은 가무잡잡했다고 그래요. 가무잡잡하고 키가 좀 작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야성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래서 자주 이제 고음을 연상케 하나 그 뭐 배궁은 아닌 것 같고 흑궁 뭐 이런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강직한 어떤 기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 굉장히 저항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현진건과 같이 이제 늘 떠돌아 같이 다녔고 그 이장희 같은 그 전혀 다른 어떤 부류까지도 껴안는 그런 어떤 그 너른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죽는데 죽고 나서 그 세 사람을 다 보듬어서 끝까지 보살피고 작품집을 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그 자료로 남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 문학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백기만이. 그래서 일종의 친화력도 대단했고 그 의리도 있었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끝까지 친구를 챙긴다 이런 그런 기질, 이 지역의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 이제 후보 제학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거화를 냈고 나중에는 이제 양주동과 금성지를 갖다가 창간을 했습니다. 이 금성지를 만들고 나서 대구에 있는 그 이장희를 끌어들입니다. 이장희 보고 작품 달라고 그러니까 이장희가 아주 극도로 이제 나는 사람 있는 데는 안 간다 이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이제 끄집어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지는 사실은 명하죠. 3호를 내고 이제 그 중단이 되는데 소위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현상문의 공모 같은 것도 했고 또 이 유명한 김동안을 배출한 어떤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장의 봄원고양이라는 작품 있죠. 이거 실린 그런 작품입니다. 적인 대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남산동 284번지에서 태어났는데 공립보통학교를 거쳐가 대구고보에 입학했고 고보 3학년 때는 3.1운동에 연좌돼 가지고 검거가 됐기도 하고 그래가 징역 1년을 언도받았는데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만되어서 3년 집행유예를 이렇게 나왔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이제 결국은 영문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개벽에 이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이미 대학생으로서 등단을 한 기성시인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오면은 백기만이가 오면은 굉장히 으쓱할 정도로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명 청년으로 있었던 이장이라든가 이상화 같은 사람들한테 지면 줄 테니까 작품 많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호기를 부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만주까지 가 가지고 북만주에서 그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모든 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해방이 되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귀국해서 그 반민특위조사위원으로 이제 활약하기도 하고 언론인으로서도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대구 시민의 노래 있죠. 유명한 대구 시민의 노래 이게 이 무렵에 그 작사를 했습니다. 백기만이가 작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16이 하니까 뭐 정치 그전에도 뭐 정치 같은데 이제 이렇게 뭐 의원 뭐 이런데 국회 같은 하면 진출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래가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하고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구혁명계다 이래가지고 그 혁명 검찰에 회부돼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치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절도를 하다가 했고 오랜 그 이제 병고 그것 때문에 오래 시달리다가 69년에 남산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뭐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어떤 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향토 문학, 지금 대구 문학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갖다가 확보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그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터전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구문학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장희하고 이상화 연구에서 적인 자료라고 그러는데 상하와 골 또는 씨 뿌린 사람들을 간행하죠. 대구 지역 문학의 밑 따지는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에서 씨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역할은 대구 문학의 그 소중한 씨앗을 잘 해서 북돋워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화가 1943년에 죽고 현재는 이장희는 그 일찍 자살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 뭐 근대문학 뭔가 이렇게 되어갈 무렵에 또 한 사람의 신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육사는 안동 사람이죠. 이 퇴계의 후손입니다. 이 퇴계 후손인데 원천리가 고향이죠. 지금도 그 원천리 가면은 가는 길에 이제 문학관도 있고, 조금 들어가면 생가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대구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대구에서 꽤 살았는데, 대구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 대구은행 폭파 사건으로 해가지고, 연루가 되면서 구속이 되는데 그때 아마 수인 번호가 감옥의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호를 264라고 이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분이 그 후로는 이제 감옥을 달락달락 합니다. 한 10여 차례 이제 감옥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젊을 때 이육사의 부인인 안 여사라고 안 여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그 한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운동 그거 와노. 독립운동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누가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그 왜 그런데요? 하니까 남편이 독립운동 한다고 내가 뒷바라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도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런데 뭐한테 독립운동 하겠노? 국가가 뭔데? 국가에서는 이래저가 되겠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한 그 대우가 너무 소홀하다 해가지고 아마 그걸 이제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 후에 후손들이 굉장히 애를 먹은 그런 어떤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딸이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 딸 옥비라는 사람 여사인데 지금 안동에 계시죠. 가끔 내려오고 대구 문학관에서 몇 번 가시고 그랬는데 그 옥비 여사 보면은 안여사 똑같아요. 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육사가 1940년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40년대는 모든 그 중요한 문인들이 붓을 꺾고 숨거나 또는 이 어딘가 이렇게 농촌으로 이렇게 귀향을 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1940년대 우리 문학사에 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문인들의 활동이 거의 없어요. 이걸 문단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단 암흑시대 하는 게 1940년대 그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징검다리처럼 기간에 한국 문학사를 이어주는 문인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윤동주라는 시. 일본에서 그 감옥에서 그 해방을 앞두고 또 한 사람이 이육사입니다. 이 사람은 북경 감옥에서 죽습니다. 해방한 직전에. 그래서 이 있어서 한국 문단의 암흑기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죠. 이 사람이 때는 그 몸 요양을 위해 가지고 경주 남산에 가면은 탑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룡암이라는 그 암자가 있고 그 암자 이 사방불 부처 바위가 크게 있고 그 탑이 있고 있는데 그 옥룡암에 폐결핵 그가 아마 한동안 좀 숨어 지내면서 폐결핵을 나수기도 했고 그다음에 포항에 내려가서 포항 바닷가에서 공기가 좋으니까 좀 하자 해서 좀 그래서 지금 포항에 가시면은 포항 이육사를 위한 공원이 있어요. 올려다 보면 그 옛날에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포도주를 위해서 경작했던 포도밭이 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 터에서 보면은 바다가 영일만 바다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육사 시의 청포도라는 시가 있어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를 하고 이렇게 쭉 연계돼요. 그래서 이 청포도라는 시가 그때 쓰여졌던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청포도의 현장으로 포항에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이육사 관련 시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빛이 이육사 선생 옥빛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실 맞나? 그러니까 옥빛이는 에이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지 포도야 원천리에도 있습니다. 원천리 이육사 생가에 가보면은 그 포도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건 좀 억지로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 관련한
조각도 있고 요즘 뭐 차가 있으니까 다 좋으니까 한 번씩 그 이육사가 있는 그 공간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 퇴계 정택도 있고 그 옛날에 그 원철리 그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택배가 없이 그 중간중간에 그 강을 이렇게 그냥 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근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차가 지나올 수 없어가지고 그 퇴계 정택에 이제 그 종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아침에 국수 한 그릇만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종부가 하는 소리가 내하고 고스톱 치면 1시간만 고스톱 치면 끓여주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 고스톱을 쳐서 좀 돈을 많이 읽어줬죠. 그러니까 아주 흔쾌하게 국수를 끓여주는. 이육사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그 볼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육사라는 사람이 어떤 이상화가 갖고 있는 기계, 민족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개성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유화적인 입장에서 유학파, 과거의 어떤 그 유학적인 하나의 기질, 이런 것까지 가미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민족주의적 기풍을 일제 말기에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육사의 외갓집이 그 구미입니다. 구미 보면은 그 허시들 그게 있어요. 허왕산 가보셨죠? 거기 그 허왕산이라는 어떤 그 허왕산 기념비 그도 있고 해가지고 그 소위 구한말 당시에 의병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집안이 바로 그 외갓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육사가 그 외갓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이상 이렇게 우리가 그 대구 현대 문학의 대구 그 현대 문학이면서 동시에 이제 일제 당시 근대 문학의 자취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대구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하나였던 그 문학이 지금 그 전국적으로 가장 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왕성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대구 문학관에 오셔서 대구 우리 문학의 어떤 그 뿌리와 그 전개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죠? 네? 그래요? 예, 이거 뭐 얘기하면 반밖에 못했네요. 향촌동 관련 얘기가 사실은 더 재미있는데 이 향촌동 이거는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6.25 전쟁이 이제 나면서 사람들이 피난을 이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청사가 그 서울에 있는 정부가 대전으로 내려와서 좀 있다가 대전이 함락되는 바람에 다시 대구로 이렇게 내려오고 부산으로 가고 하는 그 과정에 문인들도 피난민 속에 섞여서 대거 대구로 내려옵니다. 대구로 내려오면서 그 한때 그 6.25 전쟁 그 기간 중에 대구가 그 한국 문단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이 한국 문학의 가장 그 유명한 뛰어난 하나였던 그 문인들이 이 대구 지역에서
한 2, 3년을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그 향촌동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문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소위 종군 작가단이라고 해서 그 육군, 그 다음에 해군, 공군, 육군과 특히 공군, 종군 작가단에 소속이 되면은 배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배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종군 작가단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김팔복이니 구상, 뭐 정비석, 최태응, 유치환, 뭐 이호우, 뭐 이런 사람들, 뭐 또는 뭐 최정희, 황순원, 뭐 조지훈, 마혜송, 박두진, 김동리, 이런 그 아주 뛰어난 어떤 문인들이 이 기간 중에 대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에 그 휴전협정이 되면서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1951년부터 1953년 그 동안 문단의 어떤 그 양상을 얘기를 사실은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죠. 마혜송 같은 사람은 신을 게 없어가지고 그 양말 한 켤레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걸 짚고 기꺼이가 한 켤레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박두진 같은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가 어린애들 그 베개에 만든 그 안에 그 좁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 이렇게 베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린애 베개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는 좁쌀로 죽을 써가지고 연명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양주동 같은 사람은 뭐 학원 같은 거 만들어가 강의하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최정희 같은 사람은 그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 종군 작가단에 관여하면서 그 배급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받아서 먹고 사는 뭐 그런 시기에 그 특히 향촌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향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향촌동 중심에는 여관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음악 감상실이라든가 술집들이 그 밀집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도 일어나고 그 창작 활동도 일어나고 동시에 그 뭔가 눈물겨운 그 어떤 관계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었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대구가 한국문단의 중심이 되었던 경험을 한동안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은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문학관이라든가 그 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셔서 문학의 흔적을 한번 더듬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